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공익제보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을 당하고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 여러분들께 최대 20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8일까지고요.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참여연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단체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02-723-5302로 연락 주십시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팟캐스트 43번째 시간입니다. 예,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데 이번 주 지난주에 참여연대가 아주 고약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근데 그래도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오늘 그 언론 보도에 하면 최근 트위터, SNS에서 가장 검색이 많이 된 단어 2등이 참여연대였다고 합니다. 뭐 눈치채셨겠죠? 느닷없는 박근혜 정권과 검찰과 경찰의 총선넷 그리고 참여연대 그리고 실무진들에 대한 가택, 차량, 핸드폰 압수수색까지 자행되면서 참여연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 정권에 대한 탄압에 대한 분노와 함께 걱정과 관심이 더 늘어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참팟에서 저희들 이야기에서 쑥스럽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일이고 이례적인 강력한 탄압이기 때문에 총선넷에 대한 이 무리한 수사와 압수수색 이런 과잉 대처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과 또 당사자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공권력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시는 우리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희 살려주실 거죠? 제가 힘이 있나요, 어디? 아니,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도 하셨고, 헌법학자시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 사표를 안 낼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함부로 남용하면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이번에 압수수색이 당한 데가 개인 단체에서 총 한 10곳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참여연대는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 국면에서 한번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참으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단체 연대회가 아마 2000년도쯤에 생겼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시민사단체 연대회에 이승훈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대회의 2000년도에 생긴 거 맞죠?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생기고 그 후로 처음으로 당한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예. 생긴 이래 최초죠. 예, 16년 만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력 하나 다 하셨네. 예, 이승훈 사무국장님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당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처음 네, 개인적으로 저렇게 예, 착하게 우리 살았었을 때까지. 착하게 살아오신 분이라서. 아니 얼굴 보니까 나 착합니다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착하게 생겼죠. 예. 예, 아무튼 뭐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멀리 인천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이강호 처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강호입니다. 이강호 처장님은 이 총선 내시 느닷없이 서울 선관위가 인천 선관위도 시비를 안 걸고 문제를 안 삼았는데 인천 평화복지연대 인천 총선 내시를 서울 선관위가 고발해가지고 그쵸. 이번에 압수수색도 당하신 거죠? 예, 그렇죠.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예, 되네요. 우리 이강호 처장님 아주 지금 전국적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되고 있는데, 근데 서울 선관위가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인천 평화복지연대 인천 총선 내시를 고발한 것도 좀 황당하고 과잉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인천 선관위는 끝까지 이제 문제를 안 삼으니까 네. 서울 선관위나 검찰 입장에서도 이강호 처장님만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인천 평화복지연대를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그래요? 인천 저희, 총선에. 예, 저희 사무실은 안 들어오고 예. 집에만 압수수색을 희한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은 문제가 없다라는 네. 판단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강호 사무처장이 중앙총선 내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네.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데 직책도 총선 내 공동사무처장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검경도 그래요? 서울선관위도. 총선 내 운영위원이셨죠? 그렇죠. 당연직 운영위원인데 40여 운영위원 중에 한 예, 분. 예. 예. 뭐 저를 취직을 시켜준 것 같아요. 저 총선 내에서. 기자회견에도 다 그 운영위원으로 기자회견 자료 홈페이지에 다 운영위원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예, 제대로 그렇죠. 알지 못하다는 이야기네요. 이 4월 10일 날 선관위가 고발했을 때 이강호 처장님하고 진행자인 저 안진걸 이렇게 두 명을 고발했었는데 네. 그게도 총선 내 공동사무처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총선 내 공동사무처장 중에 한 명인 이재근 씨나 이승훈 씨나 김동규 씨 이렇게 오픈돼서 했던 분들 네. 뭐 오픈되지 않은 분은 없지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을 헷갈린 거 아니냐라는 그때도 해석이 나왔었어요. 그치 그런 뭐 헷갈린 거 아니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농담으로 나와서 저희가 취재하니까 네. 그분이 총선 내 공동사무처장 아니었나요? 이렇게 선관위 직원이 답을 하게 됐거든요. 예, 네. 제가 총선 내 황당하게도. 저 선관위 직접 물어봤어요. 저희 담당한 분이 있어 직접 물어봤더니 그 총선 내 공동사무처장이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운영위원장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둘 다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사무처장 아니냐 그래서 사무처장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맥락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무나 직책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네.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공직함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 직책을 혼동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왜 그 고발을 했는지 자체도 자기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윗선이 있지 않을까, 표적 수사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면 네. 부실 수사 아닌가 이런 뭐 그냥 생각이 드는 거죠. 참여한 사람 중에 잘생긴 순으로 1, 2, 3 아우 찍어가지고. 영광미 아니, 취직도 시켜주고. 아마 추정컨대요. 4월 10일 날 선관위가 고발을 했거든요. 최초에 문제를 안 삼다가 인천 총선 냈도 서울 총선 냈도 중앙 총선 냈도. 근데 막판에 이제 속속들이 비공개지만은 여론조사 결과 여권 후보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걸로 나오니까 네. 그 청와대라든지 새누리당 지도부들 또는 서울 수도권에 나왔던 새누리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인천 총선 내시나 서울 총선 내시 낙선운동하고 다니고 유권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낙선운동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 그동안 자신들의 악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지적받은 게 뜨끔하기도 하고 싫기도 네, 하고 네. 위협이 되니까 선관위가 왜 방치하고 있느냐 지적을 했겠죠. 근데 선관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안내한 틀거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오프라인상의 기자회견하고 온라인상에 허용된 낙선운동하고 그다음에 문서 도화에 후보나 정당의 이름과 사진을 붙이면 불법이지만은 그걸 전혀 어기지 않고 네, 그냥 구멍 내고, 뚫린 네. 피켓으로만 하니까 문제를 안 삼으려고 했는데 하도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갑자기 경황 없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실무진들 이름과 소속도 헷갈려서
안진걸과 이강호 인천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님을 서둘러 고발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 새누리당이 여론조사 상황에서 조금 낙관적일 때는 막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때만 해도 전혀 문제를 안 삼았었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뭐 뭔가 압박이 있었는지 어쨌든 갑자기 고발해야 되겠다는 엄청난 압박을 느꼈고 이제 그러다 보니 부랴부랴 자료 모으다 보니까 막 직책도 헷갈리고 그런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오늘은 제가 이제 진행자이면서도 저도 이제 우리 참여연대 사무실 또 제가 소속돼 함께했던 총선내 사무실과 거기다가 핸드폰, 신체, 저는 해필이면 또 자동차, 가태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 당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처음에 총선내 활동이 그래도 약간 인기를 끌었을 때 반발한 건 최경환 후보였어요. 최경환 인턴이나 운전기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로 청년단체들이 문제 삼고 총선 내에서도 부적격 후보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도 이유다 그랬더니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한 거예요. 총선 내 초기에. 선거 때는 맨날 그랬죠.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화상으로 저를 좀 조사하고 그 후로 조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그 김용판 후보 있잖아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후보에게 사실 공천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죠. 도움을 준 것으로 역시 의혹이 있는 그다음에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 그 부분으로 역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총선 넷을 해체해라. 이게 이제 총선 넷 초기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상희 선생님 말씀처럼 잠잠했어요. 근데 막판에 어쨌든 총선에 또 아주 열심히 했었고 그 문제가 됐던 낙선대선 후보들의 지역 NGO들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이런 상황도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제 이노근 후보, 뭐 김을동 후보, 윤상현 후보 이런 분들이 김성태 후보 이런 분들이 막 저희들 가면 막 방해도 심하게 하고 실제로 이노근 후보나 김을동 후보 같은 경우는 막 저희들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뭐 괴 단체가 자기들을 괴롭힌다는 식으로 무슨 야권 후보가 보낸 자객이라는 식으로 저희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쯤 그런 강력한 표현으로 총선 넷을 비난하는 거로 봤을 때 이미 그때 새누리당 수뇌부나 해당 후보들은 선관위에 왜 내버려 두냐라고 압박을 세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날림으로 서둘러 이강호 씨하고 저만 이제 고발했대. 이제 그게 이제 4월 12일까지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4월 15일 날 그걸 알게 됐고 그때 4월 25일 날 그게 공문으로 오게 되거든요. 고발했다고 느닷없이. 바로 선관위에 제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관위가 하라는 대로 잘 이번에는 안내대로 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제가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랬더니 별로 할 말 없다. 뭐 위에서 시켰다. 또는 마지못해서 했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교수님. 아니 강신명 경찰청장이 압수수색한 배경 설명하면서 배우를 밝히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주 세력이 있다는 것처럼. 그 배우 세력이 선관위 아닙니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오프라인에서 아니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전해드리면 아직도 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인 걸로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여러 팟캐스트 방송에 낙선운동, 지지운동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 다만 방법적으로 문서 도화에 후보하고 정당의 이름과 사진을 부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걸 지켰던 것이고 온라인에서는 다만 무제한으로 그게 가능하고 뭐 이노근 후보 반대한다라고 SNS에 뿌리고 이런 건 다 했으니까 시민들이 뭐 오세훈 후보 참 나쁘다라고 시장을 그만둔 주제에 어떻게 나왔냐 이런 거 다 많이 하셨잖아요. 이건 허용돼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는 뭐 대부분 행위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집회, 서명, 뭐 행진 이런 게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유인물 배포. 그래서 선관위 안내문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보자 사무실 부근에서 기자회견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기자회견만 한 거거든요. 다 해봤자 기자회견 총 10번 정도밖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총선 넷이 좀 늦게 출범한 바람에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늦어져가지고 설날도 껴있고 그래서 그 선관위가 단 한 번도 현장에서든 전화상이든 저희 잘 알거든요. 하도 많이 만났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문제라고 지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인천 총선 인천에서도 그 황우여 후보하고 그 당시 윤상현 후보에 대한 낙선 기자회견을 할 때도
현장에 그 지역 선관위들이 다 나왔던 겁니다. 다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것들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줬고, 그렇죠. 그 기준대로 우리는 분명히 지켜서 별 문제를 삼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4월 중순에 갑자기 이 고발됐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선관위에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인천 선관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고발된 것에 대해서도. 세상에 인천 소관인데 네. 인천 선관위하고 인천 보통 이제 경찰청에도 선거 연락을 안 하고. 관련해서 어떤 그 모임을 갖거나 행사를 가지고 선관위 직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 현장에서 이게 적법하다, 불법하다 지적을 다 하잖아요. 예, 예.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예. 안내해줘서 저희 보고 연호를 하지 말라 그래서 연호를 안 하고 예.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실제 운영을 해서 그 선관위의 지도에 따라서 다 적절하게 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희를 고발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서울 선관위가 인천 선관위를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한 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경찰청이 인천 선관위를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선관위 직원한테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얘기를 해달라. 중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사실은.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뭐 그 총선에 일을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천 선관위가 고백을 하나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 대해서 서울 선관위에서 어떻게 알아서 고발했냐 그랬더니 자료 수집 요청이 있었대요. 그래서 인천 선관위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 쪽으로 자료를 보내줬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고발할 건지는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서울선관위에다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선관위를. 그러니까 이제 배우였다고. 저희 중선관이랑 서울선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비교적 서울하고 인천이 활발하게 캠페인이 있으니까 뭐 저기 계속 정치권에서 압박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 정도는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뭐 그거야 뭐. 보통 근데 사실은 그 용산 우리 그 참사 대책위원회 그러니까 김석기 후보 낙선운동 이제 경주에 섰을 때도 그 고발한 건 경주 선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일은 그 지역 선관위 소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일 잘 판단하고 있고 현장 지도를 했고 증거도 다 그 사람들 찍어놓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한 10명 안팎의 선관위 직원이 나와 있어요. 적어도 3명에서 5명 정도 많으면 뭐 10명, 20명 나오는데 거기서 다 그 사람들이 녹취하고 동영 다 찍어놓거든요. 그래서 상황 보고 문서도 다 보고 그 인천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제일 잘하는데 그걸 건너뛰고 인천경찰청도 건너뛰고 지금 서울선관위하고 서울경찰청 그러니까 이번에 압수수색도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했죠. 그렇죠. 서울경찰청에서 온 거죠. 아니 이렇게 서울경찰들이 전국적인 인물이 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 되신 거 이강호 차장님. 저 출근으로 참여연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참여연대로 오세요. 오셔서 여기서 같이 대응하고 단신농성이라도 하죠. 뭐. 시민단체에 대한 이 무리한 탄압을 중단해라. 심지어는 인천에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인천을 물로 보나? 왜 서울 선관위하고 서울 경찰청이 왜 인천에 있는 시민단체를 탄압하냐고. 그래서 이거는 인천 경찰청하고 인천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분노해하는 거죠. 아니 아예 인천에 그 계신 인천 분들이. 선관위 인천 경찰청 찾아가셔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저희가 나를 수사를 하면 여러분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런 기자회견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또 지금 이승훈 국장께서 그 6월 압수당한 날이 6월 20 며칠이었나요? 6월 16일. 6월 16일 목요일이죠. 뭐 그날 어떻게 당했는지 이렇게 좀 생생한 육성으로 저는 좀 저기 미디어 오늘 인터뷰도 나가고 경향신문 기사도 나오고 제가 당한 건 좀 알려졌으니까 SNS만으로 이승훈 국장은 어떻게 당했는지 좀 상황을 아침에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게 조금 재밌는 상황인데 실은 저는 저희 집에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사실 사는 데하고 주소지하고 좀 달라요. 대개 좀 사는 집들은 그렇잖아요. 좀 사는 집. 집이 두 채. 오호. 집이 두 채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70이 다 넘으신 부모님이 한복 가게를 하세요. 그리고 제 주소지가 그 한복 가게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옆에 계시는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해지신 이광우 처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네, 이광우 처장님이 우리 집에 뭐가 왔어요. 이래서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총선대 차원에서 뭐 대책 회의라도 해야 되겠구나. 뭐 참여연대도 마침 털렸다 하니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일은 아니고 본인 일은 아니라는 거겠죠. 아주 친한 자주 보던 사람들의 일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달리 오늘 아침에 찾는 사람이 많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어머님 목소리가 매우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걱정 많이 하시죠? 네, 걱정 많이 하셨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너 좀 와봐야겠다. 뭐 이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광우 처장님의 전화를 끊고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그때 이제 수사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일단 오는 수사관을 제지시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고 우리 아들 일인데 나한테 그렇죠. 우리 아들의 신분을 물어보는 건 난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은 나는 열 수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별것도 없었는데. 그래,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이 네. 아들 대신 싸우고 있었구만. 아들도 네. 없는데 어딜 들어오냐. 네. 아니,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돼서 거기 계시라 그럼 제가 가겠다. 근데 아니 여기 오실 필요 없고 사무실에서 만나자. 사무실은 이제 신길인데. 그래서 뭐 부지런히 신길로 왔죠. 신길로 와서 뭐 갔더니 저희 사무실이 아이쿱이랑 같이 있습니다. 근데 1층이 카페인데 이 카페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은 거기 부모님이랑 사는 집을 는 안 갔죠. 검경들이 이제 오긴 왔다면서 거기를.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사는 집은 안 가고 네. 주소지로 주소지 부모님 가게 부모님 네, 가게로 가게로 가고 가게로. 네. 그래서 거기는 안 가고 그러면 사무실로 바로 간 거예요? 사무실로 압수수색 들어왔다고 연대회 사무실. 예. 저는 사실은 부모님이 걱정돼서 갔다가 갈까 하다가 그럴 일이 아니라 일단 뭐 아버님이 또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켜 놓으셔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럼 보통 문 따고 들어와서 막 강제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당했나요? 그렇게는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 한 활동가가 일단 그걸 좀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뭐 당시에는 경찰도 뭐 강압적으로 따고 들어가서 혹은 억지로 밀어내고 이럴 의사까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제가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뭐 따고 들어온나 막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결국 만났는데. 네. 전 뭐 시종일관 착하게 그러니까 살아서 집에서는 부모님이 계신 그 주소지로는 본인이 여기에 없다 안 산다는 거 알고 그냥 돌아갔어요. 거기는 경찰들은? 아니요. 아예 그러니까 제 주소지 말고 현재 살고 있는 데는 안 왔고 아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계시는 거기에는 이제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저는 그 컴퓨터를 뒤져본 줄 알았는데 뒤져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저 컴퓨터가 뭐냐, 용처가 뭐냐. 그래서 그건 내가 쓰는 거다. 그럼 됐다. 이래서 아버님이 참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볼라면 보셔라. 그랬더니 그걸 건드리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동거인권 못 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수색은 했네요. 거기까지 그렇죠.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심사단 전대회의. 참고로 청취자로 심사단 전대회는 참여연대라든지 인천평화복지연대라든지 이런 NGO들이 모두 속해 있는 일종의 뭐 노동조합의 상급 조직이 민주노총이라면 시민단체를 총괄하는 상설 연대기구가 시민사단체 연대회의고 한국의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한 550개가 참여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쿱 생협연합회 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는 건데 생협분들은 굉장히 착하고 순하신데 깜짝 놀라셨겠네요. 오히려 저보다 더 험상궂게 생기긴 했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손님들이 좀 놀랐죠. 왜냐하면은 카페를 관통해서 들어가야 저희 사무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들 좀 놀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 명이 들이닥치지 않나요? 보통 사무실 갈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는 뭐 연대회의 활동가가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 11명이 왔습니다. 11명이 왔고 덩치들도 다 커요. 저는 이제 그거 자체로 강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느낀 건데 정말 떡대들이 좋으신 분들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압감이 바로 느껴져요. 죄 안 지은 사람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라도 방어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무섭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그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갔던 분이 가게는 그러니까 저희 한복 가게는 3명이 갔어요. 근데 해필 저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많이 놀라셔서 뭐 놀라시긴 했겠지만 뭐 이 정도까지 놀랬나 이랬는데 사무실로 압수수색 온 그 수사관들 덩치를 보니까 놀라셨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대회에서는 웜을 뺏어간 거예요. 사실 연대회는 총선 넷이 아니잖아요. 총선 넷 사무실은 참여연대 있었으니까 굳이 연대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전체 시민단체들을 탄압하겠다. 전체 시민단체들을 마치 불법적으로 그렇죠. 부당하게 무슨 선거에 개입한 세력으로 더 씌우는 효과까지 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대회 왔을 때는 사실 저희 연대회의 사무실에는 공익활동가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이 있고 그다음에 그 활동가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단법인 시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개 단체가 있는 것인데 실은 처음에 왔을 때 이분들이 그런 어떤 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다른 단체 것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수색의 단계에서는 뭐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 대신에 먼저 거기를 이렇게 틀어막고 있던 활동가가 동행의 활동가였는데 그 활동가가 다행히도 여기부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어느 단체 겁니다. 여기는 어느 단체 거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장도 그렇죠. 같이 써요. 그래서 거기도 구역을 나눠놨는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쓰는 책상 따로, 그다음에 다른 단체들이 쓰는 책상 따로. 근데 이분들이 호시탐탐 손이 글로 가서 저는 이제 옆에 지켜서면서 그러니까 마치 그 애기가 뭐 만지려고 할 때 떼치하는 것처럼 거기부터는 아닙니다. 거기부터는 아닙니다. 누차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연대회의에서는 뭐 연대회 총선과 상관도 없는 뭐 외장하드 뭐 USB 이런 걸 막 무단으로 들고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절도행위 같은데 그러면 안진걸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선 넷 활동 기간에 제가 파견을 나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물품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외장하드, 그러니까 그건 고장난 외장하드인데 그거는 제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2개 이거는 기간으로 봤을 때 도저히 총선넷하고 연관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제가 지금 있는 지 3년이 됐는데 그 전에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 하드디스크는 그 눈으로 보고 확인이 안 되니 거기에서 이 안의 내용을 볼 수도 없으니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건 명백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일관성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단체의 물건들은 내 말만 믿고 안 뒤지는 거냐.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항변을 했으나 실은 뭐 가져갔죠. 그래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아마 듣는 분들도 나중에 잘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압수수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져 있으면 그것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뭐 하드 이런 걸 통째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맨 처음에 경찰들이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던 거를 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제지시켜 놓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총선과 관련된 문제된 내용이거나 핸드폰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저는 다행히도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컴퓨터 하드가 그대로 다 남겨진 상태에서 내용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광호 차장님은 집에서 그렇죠. 총선 내 관련 파일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압수수색이 다른 곳은 1시간만 걸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3시간 했거든요. 3시간 걸린 이유가 다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고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끔 하는 거죠. 뺐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스마트폰 안 뺐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공동사무처장한테는 다짜고짜해서 스마트폰을 뺏어가 버렸거든요. 저한테도 스마트폰 뺏어가려고 그랬었고. 이게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무조건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제압하고. 그렇죠. 제 태블릿 PC가 실은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케이스 밖으로 한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태블릿 PC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총선넷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 뭐 그 안에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거 소지하고 계셨네요. 그러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 그래 말이라도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 확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버렸네. 네. 지금도 사실 아직 반환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절도행인데. 그렇죠. 교수님,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너무 쉽게 발부되고 영장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도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있고 심지어 그 적시되어 있는 것마저도 안 지키더라고요. 제대로.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영장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이 하던 일이 되다 보니까 뭐 다 적을 수는 없겠죠, 물론. 그거는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사관들이 뭐 자기들이 수사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골라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는 그거는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그 당사자들하고 의견을 물어가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광호 처장님도 그런 부분을 그나마 좀 경험이 있으시고 또 민변 인천지부 변호사님들이 변호사들이 코치를 잘해줬죠. 저도 한 9시 오셨었나요? 중간 집으로도 오셨는데 집으로 오셔갖고도 도와주시고 9시 좀 넘어가지고 저희 집은 그 경찰들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전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서울에서 누가 왔다길래 이 아침에 서울에서 누가 오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더니 인천 경찰도 아니고. 맨 처음에 서울에서 왔다고만 그러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왔다 그래서 서울에 경찰이 아침부터 왜 왔지? 저는 좀 황당해가지고 나갔죠. 이번에는 제가 뭐 이광호 처장하고 저하고 언젠가 소환 정도는 하겠다. 준비하고 있었죠, 소환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7시 반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량경찰서에서 5시 반 출발해서 7시 반에 기다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출근하는 걸 바로 압수수색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9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압수수색을 당하면은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나가신 건가요? 그럼 처음이죠. 저도 착하게 살아가지고 처음인데. 인천에서 아주 착한. 근데 착하게 살았는데 인천 경찰청은 인천 평화복지연대를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소문은 있던데요. 인천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거든요. 대표님을 무서워하지 저를 무서워하진 않죠. 인천 평화복지연대 대표님. 그럼요, 대표님 좀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을 대표하는 단체니까.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길래 압수수색 영장을 내용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변호사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고 해서 바로 변호사 쪽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코치를 다 받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변호사 번호를 꼭 갖고 있어라. 그리고 그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해서 스피커폰으로 코치를 같이 받아라. 경찰하고 코치를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걸 듣는 그렇죠.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저러니까 주눅이 약간 드는 거죠. 너무 멋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은 함부로 이렇게 자료를 가져가거나 스마트폰을 뺏어가려거나 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수사관들이 덩치 큰 사람들이 오는 게 이제 사전에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고 변호사 스피커폰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역으로 이제 이쪽에서 그들을 제압하는 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30분 변호사한테 코치를 받고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방을 딱 들어가니까 3명이 왔는데 한 명은 컴퓨터 앞에 앉고 한 명은 제 옆에서 저를 못 움직이게 하고 한 명은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옷장을 다여서 옷 안에 뭐가 있는지 옷장 구석에 뭐가 있는지 신비 밑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뒤지기 시작하더니 나오는 게 없네 이러면서 끝내더라고요. 이승훈 처장님하고 이광호 처장한테는 3명씩 갔는데 저한테는 9명이 와가지고 등치도 큰 사람들이. 안진걸 처장이 힘세게 생겼잖아요. 힘세게 생겼잖아요. 받아가지고 막 있다가 씩씩거리고 있다가 저는 뭐 시종일관 싸웠어요. 항의하고 지금 당신들 이게 역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뭐가 당당해서 소리를 지르냐, 나한테 내가 파렴치범이냐, 흉악범이냐.
국민들이 지금 이런 데 다니라고 그랬냐. 진짜 흉악범 그다음에 강력범 예방하러 다녀야지.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막 싸우고 사진 찍으니까 또 사진 못 찍게 하는 거 당신들 공무집행 중 아니냐. 내가 지금 얼굴 무슨 사생활 공개를 하러 사진을 찍는 거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또 못 찍게 하면서 막 보복해서 막 제 얼굴을 막 찍으라고. 나는 찍어라 맘대로. 근데 경찰은 하려면 법적 근거를 내라 그랬더니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고 막 아주 이런. 아니요, 사진은 공무집행은 국민들 얼마든지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 경찰들 검찰들 그 무슨 롯데재벌 압수해갈 때나 그러면 다 공개해가지고 사진 그렇죠. 엄청 찍게 하잖아요. 그래놓고는 오히려 더 기록을 남겨놔야 돼. 9대1로 집에서 그것도 가정집에 사진 찍고 못 찍게 하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경찰이 그 일반 민간인도 사진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경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우리가 당한 거니까 현장을 기록해야 돼. 당연히 그렇죠. 자구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진걸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을 하면서 항의를 하고 싸울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분이야 뭐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분인데 아니요. 저 이제 그만 싸웠고요. 아니, 너무 힘이 들어요. 계속 압수수색을 당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이제 사실 경력자죠 뭐. 지금 요거 말고 또 검찰에서 또 작년 민중대하고 세월호 추모 집회 1주년 그거 지금 또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또 와라고 와 있어요. 2건.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이분들이 시민운동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다만 이제 동네에서 이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 거리가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그 여당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그런 동네에서 그 수사관들이 와서 아침부터 이렇게 그럼 당연히 그 우리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다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동네에서 잘 사셔가지고 좀 괜찮긴 했지만 다른 집 같았으면 아마 이 동네에서 그런 눈치 이런 것들도 아마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인권 침해인 거죠. 압수수색 자체가 본인에 대한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압수수색 당하고 나니까 저는 항목이 14항목 정도 이게 제 압수수색 자료가 뺏겼는데 이게 별 나온 자료가 없으니까 이 양반들이 또 우리 사무실로 와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계속 미행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스트레스로 한 4나흘을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민변에 계신 변호사분들께서는 한 일주일 지나면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단한 인권 침해겠다 제 싶더라고요. 투지폰 뺏어가 버렸어요. 스마트폰은 뺐는데 그거는 뺏어갈 만해요. 갑자기 투지폰에서 3G폰으로 바꿨으니까 저쪽에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뭔 내용이 있는가. 네. 그래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일단은 내용은 다운받고요, 교수님.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참관하러 알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한 문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보겠다는 거냐. 총선 넷은 2월 달에 출범했는데 출범 준비 기간이 12월이니까 12월부터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2월부터 봐야지. 그걸로도 막 제가 옥신각신을 하다 왔어요. 그랬더니 준비 기간부터 보게 돼 있대요. 그럼 그 전 거 보지 말아라. 근데 얼마나 웃겨. 이미 수사기관에 갖고 와 있으니까 그 전에 개인적으로 오고 한 여러 가지 문자들을 어차피 다 맘만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12월 걸 특정하기 위해서 11월, 10월 걸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진걸 처장님이 지금 그 전화기를 압수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광호 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핸드폰을 켜놓고 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압수수색을 절차를 밟아라. 근데 사실 그 전에 핸드폰을 다 많이 뺏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그날 아침에 핸드폰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상황을 찍을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는 거예요. 혹은 핸드폰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기록이 그래서 그랬군요.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도 이광호 처장님도 이제 뭐 경험이 풍부하시고 하니까 이 핸드폰을 꽉 쥐고 안 놓쳤겠지만 착하게 살았다니까 경험이 안 풍부하다니까. 그 교수님 저희가 아무튼 총선 넷은 모든 회의 결과도 대부분 뭐 단체들 다 수백 개 단체 다 공유가 되어 있고 모든 활동이 온라인에 다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선관위가 다 찍었고 이미 경찰도 잘 알고 있고 근데 송창호 부장판사님이란 분이 영장을 발부하고 이성규 공안부장이 영장을 청구했던데 판검사들이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심지어 가택, 핸드폰, 차량 내밀한 사생활 인권의 최후 보루인데 그다음에 주요 시민단체까지 이렇게 막 발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이 사건은 정말 개탄스러운 게요.
사실 영장 발부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당사자도 당황스럽고 동네의 망신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는 거고요. 트라우마도까지 쌓이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먼저 하고 그것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첫째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움직인 사건이거든요. 이 시민단체는 물론 정당만큼 보호를 받지 못할지 몰라도 어쨌든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어떤 모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민단체에 대해서 뭔가 강제 수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이 성창호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저는 판사라는 직함도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강제 수사를 허가장을 더더군다나 시민단체를 향해서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지. 사실, 고발 내용을 본다든지, 순간에서 그동안 조사했던 걸 본다든지 그 기록을 다 볼 거 아닙니까? 기록을 봐도 별 문제 아니잖아요. 이번 건 선관위 고발한 것도 내용이 그러니까 선관위에 사전에 등록을 안 하고 여론조사 비슷한 걸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미한 선거법 위반 중에 아주 사소한 거죠. 사소한 경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 뚫린 피켓 갖고 돌아다녔다는 건데 자기들도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건데 그건 정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면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수사해서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0%를 양보하더라도요. 수사기관은 자기들 업적 올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수사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걸 제대로 컨트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영장 발부 전담 판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겨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장을 내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압수수색의 영장을 내준 근거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낙천 낙선 운동을 했다. 이래가지고 내준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변호사도 낙천 운동은 합법인데.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 내용을 보고 압수수색 영장 근거가 아마 치밀하고 조직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시민단체가 그것도 시민단체 모임인 연대회의가 어떤 일을 하는데 총선 내시에 일을 하는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해야지. 그럼 엉터리로 하겠어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피해가지고 선관위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같이 했던 선관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다가 낙선 운동은 그 자체가 합법이니까 절대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다고 보는 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은 업적을 위해 그럴 수가 있는데 사법기관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최소한의 기준마저도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거든요. 오히려 사법기관이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냐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사실 일종의 경찰 국가적인 횡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가장 최후의 보루가 되는 기관이 법원이거든요. 판사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경찰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성창호 판사님 정말 너무 문제의식이 드네요. 우리가 실명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고위 판사시기도 하고 영장 발부 판사님들이 고법 부장 판사님들인가요, 보통? 그러니까 부장 판사급이죠. 그렇죠. 좀 급이 높으시죠. 그만큼 경험과 연륜과 신중함을 요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신을 구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발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이 향하는 타겟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영장을 통해서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판단한 건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번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선관위 안내를 충실히 따르기도 했고, 딱 하나 선관위가
그 오스트 10 후보하고 베스트 10 정책 뽑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될 여론조사인 것 같다고 공문을 보내주긴 했어요. 근데 아니 여론조사라는 건 누가 보기 여론조사 회사가 또는 여론조사 회사를 참칭하는 이들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1,000명 정도 표본에다가 특정 후보 간의 경합 누가 1등, 2등인지 이거 알아보려고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은 지역구의 1, 2등을 또 전국의 무슨 1, 2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선과 상관없이 그냥 제가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낙선 대상 후보 35명 이름을 올려놓은 다음에 누구라도 와갖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체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낙선운동. 사실 그게 여론조사가 아니죠. 네, 낙선운동,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낙선운동 일환으로 일종의 낙선운동을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라인상에 이 부분은 저희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 민변 변호사님들 자문까지 다 구해서 선관위에 아니 선관위가 여론조사 회사들 그 맨날 여론조사 엉터리로 하고 그 여론조사 다 틀렸잖아요. 그런 거나 단속을 잘 하시오. 왜 여론조사도 아닌 거 온라인상에 우리가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여론조사 회사라고 참칭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누가 나쁜 놈인지 어떤 정책이 좋은지 들어와서 아무나 그냥 골라주세요 하고 일종의 이벤트를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문제냐 하면서 그것은 약간 논란이 있었긴 했어요. 근데 나머지 정말 논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2000년 낙선운동은 당시에는 낙선운동 자체가 아예 허용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정말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불법을 감수하고도 불복종을 선언하고 한 거잖아요. 그때도 당시에 대법원 최종 판결은 박원순 변호사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 판사가 써놓은 것처럼 이 검사하고 판사 써놓은 것처럼 치밀하게 아예 처음부터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감수하고 해버린 거거든요. 아예 선포하고 수천 명이 전국적으로. 아니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도 사실 잘못된 영장 발부라는 게요. 지금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론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의견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이 사람이 싫다는 걸 의견을 표명하게 만든 거거든요. 예, 낙선운동 온라인상에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 그 고백하기 뭐 이런 거죠. 재밌는데 자기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예. 그걸 여론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요. 또 하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행동을 중심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는 그거는 부차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사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은 행동에 관해서는 선관위가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그 행동을 만들어낸 의도를 분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사주받은 것을 그렇죠. 조사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마치 무슨 북한이나 또는 빨갱이나 또는 야당하고 짜고 사주받아서 움직인 거로 그래서 심사단체 연대의 계좌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사실 그 선거법 위반에서 의도라는 거는 낙선의 목적이 있느냐 당선의 목적이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건 다 표명했잖아요. 네, 저희는 낙선의 목적이 있다. 그럼 모든 거는 다 객관적인 자료로 다 나온 거죠. 그런데 뭘 또 수사를 해요. 판사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저희도 소환은 될 거다 이렇게 안진걸 처장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뭐. 아니 그다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선관위가 너무 마지막에 고발한 티가 역력해서 너무 황당한 고발이라서 여론조사, 그다음 설문조사 뭐 이런 걸 고발하고 또 구멍 뚫린 피켓을 고발한 거기 때문에 검찰이 무혐의 처리할 수도 있겠다. 저희들 그렇죠.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예,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할 수 있다 생각까지 했었는데. 서로 상생내기.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것을 마무리해줄 명분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2달 동안 하고 지냈는데 2달이 지나서야 갑자기 소환도 안 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건지 좀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맞다, 진짜 소환도 안 했죠. 소환도 안 했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도주할 의료가 있었나? 증거인멸 의료가 있었나? 그렇다고 이게 긴급한 사건인가? 아니면은 악질 범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장이 휴대폰을 바꾼 게 증거인멸을 우려로 돼요. 그렇군요. 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리고 제 통신 자료가 16건 털렸다고 언론 보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긴급했네요. 생각하고 또 긴급했어. 아프다고 생각하고 네. 긴급한 사건이었군요. 억지로 이제 짜맞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억울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란 게 없고 그렇죠. 이걸 수십 년간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해왔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는 전제가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실은. 왜냐면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우리 어떤 그 기본권을 제한을 받은 거라는 거죠. 배우니까 새누리당의 악질 범죄였던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저도 뭐 짧은 그 지식에 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뭐 공공 복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역으로 우리가 제한을 받았다면 우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네, 생기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그 저희 압수수색 당했던 분 중에 홈페이지 관리하셨던 뭐 도와주신 분도 있고 그 뭐 IP 주소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잖아요. 가져가서 그래서 저 혹시나 이게 그 38선 이북에 있는 쪽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한 걸 증거를 찾고 싶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아니면 무슨 아니 이게 온라인에 올라가시니까 세계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당원들을 몽땅 뭐 투표를 시켰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늘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시민단체도 그러니까 여론공작, 정치공작이 자기들 전문이니까 어버이연합 동원하고 국정원 댓글 동원하고 국정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라고 오해한 거 아닐까요? 예. 근데 뭐 대표님 댓글 공작한 것도 없잖아요. 저희는 댓글도 못 달았죠. 너무 그렇죠. 바빠가지고 길거리 오프라인으로 캠페인 아니라고. 저희는 그리고 딱 그 오픈해서 공개한 것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할 힘도 없어요. 네. 오픈한 것도 너무 많아서. 이번에 총선 넷이 한 100일 전에는 꾸려져야 되는데 2달 전에 꾸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꾸리자마자 바로 전국의 시민들하고 시민단체들한테 낙선시켜야 될 후보들 제보 받고 그리고 팩트 확인하고 그 기자회견 통해서 알리고 그다음에 오스트 10 그다음 베스트 10 정책을 또 저희가 선정을 했잖아요. 네. 수백 개 정책이 그렇죠. 몰려들었거든요. 그중에서 또 30개 정도의 좋은 정책 선별하고 또 투표하고 이러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러니까 공작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저희는 그럴 시간적 여유도 그러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광호 처장님, 이승훈 처장님, 한상희 교수님 왜 갑자기 이 시점에 그리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거 보니까 일개 뭐 검찰 공안부 정도가 경찰이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딱 봐도 정권 핵심이나 청와대나 새누리당 지도부나 아니면 최소한 검경의 수뇌부들이 짜고 이참에 한번 시민단체도 한번 일종의 이제 그 속된 표현으로 조져버리자,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이승훈 처장님이 굉장히 평소에도 정세 분석을 잘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진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저처럼 덜렁한 사람을 털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희가 20대 총선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참 그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고 그래서 뭐 황금 비율이 나왔어요. 여소야대. 그렇죠. 여소야대. 그랬는데 이게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저는 사실은 시민사회단체 혹은 뭐 총선내 참여연대 뭐 그 자체가 뭐 타깃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 했었던 낙천 운동의 연결고리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하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이후에 아마 다들 예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국민의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계속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혐의점을 가지고 흔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비율을 어떻게 깨보고자 하는 의도들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총선 내의 어떤 흔적들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당연히 여당이 압승할 줄 알았는데 야권이 분열되어가지고 또 시민사단체들 활동도 예전같이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웬걸 무서운 국민들의 그 심판을 당하고 요소야대 그것도 아주 큰 의석차로 요소야대가 되니까 그걸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분명히 뭔가 좀 야권이 이상한 짓 했거나 시민단체도 이상한 짓 했을 거라고 오해하고 또는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서 보복도 하고 분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의 야권에 대해서 이상한 이미지도 국민들한테 더 씌우고 이런
복합적인 아마 목적이 있었다. 우리 낙선 명단 중에서 사실은 그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던 것도 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10년, 9년간 집권 세력이었고 원래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평화나 인권이나 뭐 상식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고 막말도 많이 했고. 선거 때마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그 기준이 세월호 참사에 막말하고 모욕한 사람인데 야당에는 막 찾아가려고 했는데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당이 된 거지. 우리가 여당을 처음부터 겨냥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데 야당구도 몇 명 또 들어가 있어요. 낙선 후보에도. 당연히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력이 있어야 부패도 저지르고 부정도 저지르고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그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문제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야당 낙선 대상 후보도 있지 않았나요? 환경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뽑았고 우리 총선 내에서도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심기준 후보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종기 후보도 윤종기 후보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한강원 후보도 있었고요. 국민의당 인천에서는 또 인천 총선은 국민의당 한강원 후보도 있었고 중앙 총선 내에서는 또 그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 지금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분. 되게 그 지역 총선 내에서도 뽑은 분이 꽤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근데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포함되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총선 내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얘기한 것처럼 그 총선 결과에 대한 어떤 보복 정치다 이렇게 생각 들지만은 단순히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결국은 내년 대선을 겨냥을 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발목을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하고 결국 그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보다는 시민단체나 유권자 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유권자 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조기에 발목을 잡아놓고 재간을 물리려고 하는 어떤 정치 탄압의 수순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단체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을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보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시민단체들이 뭐 이상한 그 꿍꿍이 속에 뭐 이런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뭐한 게. 우리나라 정부 경찰과 국정원의 정부력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민단체가 무슨 생각 가지고 뭘 하는지 빤히 알고 있을 텐데.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걸 잘 알 텐데. 심지어 야당하고도 자주 싸우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 시민단체들한테 이제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 뭔가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주요하는 전략 같지도 않거든요. 지금 한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겁먹고 그러면 내년 대선도 조용하겠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면 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죠, 저희야. 도무지 저는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우리 교수님께서는 현재 계속 미궁 속에 있는 사건이네요, 이 사건. 그 참전대 회원 모집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천평화복지연대나 참여연대나 시민사단체 전대회나 오히려 걱정해 주시고 함께하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아주 폭발적이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연락도 오고 응원 문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저도 오늘 미디어 오늘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를 하면 그런 효과는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만 해도 전화하셔가지고 살살해라고 하지 않았냐 막내야.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이번에 완전히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했어요. 합법적으로. 그랬더니 야 그래도 그렇게까지 경찰이나 정권이 하는 거 보면 뭔가 실수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일단 그렇게 마치 NGO들이 뭔가 그래도 뭔가 불법 부당한 행동을 한 것 같은 이미지가 일부 보수나 중도층에는 시민들하고 NGO를 이간질시키는 것도 하나 일부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리 저희가 그 용기 100배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도 그래도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또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너무 포악하게 그동안 하니까 좀 겁이 나 있고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체나 개인 중에도. 아무래도 이제 보궐선거나 향후 박근혜 정권이 레임덕으로 가갖고 나쁜 짓 더 많이 하거나 더 잘못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승부처인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 운동이나 이런 것을 좀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제로 좀 뭐 위축까지는 아니어도 저 스스로도 좀 자기 검열이 좀 심해지긴 했어요. 네. 저는 위축됐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참 그래서 기분 나쁜 게요. 집을 몇 번씩 와버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시민단체와 몇몇 사람들 골탕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딴 의도를 떠나가지고 이놈들 마음에 안 든다. 확 괴롭히자. 골탕이나 먹어라. 청와대 앞에서 참여인들가 맨날 비판하고 감시하니까 저 눈에 가시 저놈들 한번 밟아주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고약한 심보에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거기다가 법원 판사까지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동원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제어를 하거나 통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아요. 그러니까요. 누구 한 사람 또는 몇몇 세력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괴롭히고 탄압하는 거라면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멀리 봐서 뭐 대선을 위한 그 장기 포석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더 황당한 거죠. 그러면 더더욱 그것을 통제해줘야 되는 거죠. 선거에 개입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맞아요. 이미 지금 검경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국정원에 이어서 검경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는 그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개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다양하게 개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유권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압색하고 겁을 주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선거 개입 운동,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에 그러니까 범개혁 진보 세력들을 위축시키고 겁을 주고 또 이상하게 불법 부당행위를 했을 것 같은 인상을 막 퍼뜨리고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러니까 벌써 며칠째 우리 인천에서 사무실에 출근해야 되는데 서울로 출근하고 있으니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인천에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는 그 윤상현 그렇죠. 윤상현 의원이죠. 이번에 복당한. 그렇게 막 당대표한테 욕하고 죽인다 뭐 공작을 했는데도 바로 복당을 한 그 사람.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아마 그것 때문에 당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이게 그렇죠. 이제 자기 검열인데. 그건 아니고 인천에 친박 핵심들이 몇 명씩 있어서 그걸 계속 문제 제기하는 인천평화복지연대도 한번 특히 거기 사무처장 이광호를 이번에 한번 봐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현 정권은 권력을 한상희 선생님 말씀처럼 권력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지는 않는 집단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당할 만했네요. 아이고 저희 사무실은 아직 안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압색 아직 안 당했습니다. 근데 어제 강신명 경찰청장 기자 브리핑 내용으로 보면 무슨 사주, 무슨 치밀한 공모, 공범, 그리고 뭐 심지어 배우 세력까지 배우 이야기까지 배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학대까지 내비쳤다고 하니까 또 압수수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 1차 압수수색했는데 뭐 별게 없을 거거든요. 저희들이 진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청장이 그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누군가 지목하고 있는 또 다른 그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은 훨씬 발빠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에서 살짝 지침을 준 건데.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좀 괜히 생사람 또 잡을까 걱정이 되네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거든요. 뭐 압수수색 당한 수첩이라든지 하드 드라이브라든지 뭐 거기에 단편적으로 있는 파일들을 조합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거 가지고 또 엉뚱한 사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첩을 빼앗겼어요. 그렇죠. 지금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수첩 빼앗겼죠. 제가 뺏겼죠. 이승훈 사무처장이 수첩 빼앗겼군요. 네. 저도 제 수첩을 가방을 뒤져서 막 유심히 보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제 수첩이 몇 번 사진으로 나온 적 있잖아요. SNS에. 기사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절대로 안 읽은 수첩을 해독을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막 수첩을 막 봐요. 이리 주세요. 그걸 뭐하러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에 수책도 안 적었는데 신체를 수각이 되어 있으니까 신체하고 차량에 부속되어 있는 가방하고 수첩을 수정하는 거래요. 근데 그것도 좀 교수님 따져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장에는 신체하고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가방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방을 뒤지더라고요. 마음대로. 근데 9명이 막 뒤지니까 저도 경악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당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 그 시민단체 스태프들한테 저번에 약간 선물해준 보조 배터리가 몇 개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비밀 USB인 줄 알고 그걸 한참을 막 보는 거예요. 거기 정의당 보조 배터리가 써졌잖아요. 그걸로 싸운 다음에 그다음에 수첩을 한참 보는 거예요. 지갑도 마음대로 보고. 근데 지갑 볼 때 정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지갑은 보통 뭐 식구들 간에도 잘 안 보잖아요. 예민한 형이잖아요. 지갑에 뭐 안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막 카드 점토 막 돈은 없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수첩을 한참 보더니 아주 무기력한 태도를 지으면서 허탈하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못 알아보는 거야. 수첩 갖고 가봐도 안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 팟캐스트가 비디오 같으면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첩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수첩에 굉장한 해독 효과가 아니까 그 방독 효과가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유, 이야기다 보니까 벌써 1시간 3분인데, 청취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전국 시민단체들이 다 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시민단체의 대표기구들을 함부로 이렇게 압수해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참여연대나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성역이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도 하다 보면 실정부 위반 논란이 있으면 소환조사도 응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무혐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건 정말 과잉이고 오바고 괴롭히기고 보복이고 일종의 뒤끝 장렬이고 또 앞으로도 활동을 이축시키게 할 덧씌우기 하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중도적인 국민들 중에서도 너무 황당하다 이번 정권이 이런 계기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마 조금 경쾌하게 이걸 했던 것은 그만큼 제가 이번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 항상 선거 캠페인이든 유권자 운동이든 설령 제가 진보개혁적인 성향이어서 진보개혁적 성향의 정당들하고 일부 더 친함이 있다 하더라도 낙선운동하고 정책 선정할 때는 정말 100% 1000%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들 중에도 문제 있는 후보들 다수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도 문제가 된 후보들 정말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조금 경쾌하게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상황은 엄중합니다. 수사는 확대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처럼 앞으로 향후 인천적 시민단체들이나 어떤 대응 계획들 또는 전국 시민사단체들 또는 우리 뜻 있는 국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국면에서. 일단은 이 문제가 시민단체를 향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압수수색을 강행을 했던 경찰청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시 하고 국민들이 같이 서명운동을 벌인다든지 항의 방문을 간다든지 이런 과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대응들은 민변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걱정은 안 하는데 경찰청장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배우가 있다느니 아니면 공모했다느니 이런 것들을 갖고 훼손하고 국민들이 유권자 운동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제일 황당한 게 사주받았다 이런 표현이던데 이승훈 사무처럼 누구한테 사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세요. 제가 사실 아까 전에 밝히긴 했는데요. 이광호 처장이 시켰어요.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어쩐지. 그러니까 사주했으니까 미안하니까 바로 전했구나. 그쪽으로 갈 거다 경찰이. 조심해라. 마지막 양심을 또 있으셔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들한테 서로 사주하고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제발 이 막가는 정치를 좀 바로 잡아달라고 사주한 거네요. 제 사주는 인천시 선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다. 그렇죠.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해준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선관위는 방조죠. 그러니까 사주 방조. 우리 이승훈 처장은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어요? 재밌게 일단 이광호 처장님. 또. 그리고 재밌게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그런 건데 실은 사주라는 표현을 달리 얘기하면 저는 정말 정치를 바꿔보고자 하는 정말 못 살겠다는 민심이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준엄한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근데 경찰청장은 국가기관이거든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선출돼 있는 그런 국민의 종복인데요. 그런 사람이 국민을 향해서 사주란 말을 쓰는 거는 정말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또는 그 어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을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민들의 인격 자체 그 자체를 부정한 거랑 모욕하는 겁니다. 이 발음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기관에 써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전국의 천여 개의 시민단체들을 단 한순간에 갑자기 무슨 북한이나 누구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또는 존재가 어떤 되어버리잖아요. 특정한 음모만 세력에 의해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그 전에 경찰청장들도 이렇게 함부로 말 안 했거든요. 아유, 사실 그 뭐 경찰청장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 데가 시민단체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고요.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사주라는 말을 쓰고 바로 그래서 마치 뭔가 아주 그 시커먼 음모가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하다 보니까 벌써 70분 다 돼갑니다. 아무래도 이 총선넷 그리고 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사단 전대에 대한 탄압 쉽게 저쪽도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더 크게 저항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좀 더 도와주십시오.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시민사단 전대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회원가입해 주시고 후원금도 올려주시고 또 참파 더 잘 들어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고 저희는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는 배우가 사주가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검경의 이 포화관 압수수색과 과잉 수사와 마치 시민사단체 흠집내기의 배후에는 저희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 그리고 특정 새누리당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자들에게 저희들이 항상 예리하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비판하고 대응하니까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복을 간 게 아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과 함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한상희 교수님, 이승훈 처장님 그리고 이광호 처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함께하는 동지들이 이렇게 가까이 저희가 4명이 했는데 들어주시는 많은 시민들도 동지적 심정으로 도와주실 거라 믿고 4분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랬는데 힘이 많이 납니다. 시민 여러분 그런 또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런 저희들의 마음도 또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